녹화를 하고 나니까 원래는 좀 비교 우위까지, 그러니까는 다음 단원까지 나가려고 했었는데 찍고 보니까 이게 벌써 한 시간짜리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반 잘라서 1부, 2부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이제 그 뒷부분에 2부에 핵심적인 건 다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모르겠으면 반복해서 좀 보시고요. 다음 주 오프 때 리카르도 관련된 이야기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번 주, 그러니까 이번에 한 거 반 잘라서 이렇게 바로 연결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합니다. 즉 세금, 지금 세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세금. 자, 또 때로는 정부가 고용을 촉진하거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즉 그러면은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자, 요거 하나, 오케이? 여기까지네. 잠깐만, 이거 지우자. 이거 지우자. 자, 세율을 인하하기도 하고, 자, 요거는 잘 우리가 해야겠어요. 자, 요게 하나야. 1번. 두 번째,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세율. 자, 요게 이제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되는 기본인데,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요거 새로 하고, 경기는 계속 변동한다. 즉 호황 불황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었지, 그치?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런 사이클, 경제 사이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어느 정도 안정적인 범위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괜찮은데, 이걸 벗어나 가지고 막 급작스럽게 팍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너무 빡 다운돼 가지고 이 정상적인 시스템이 깨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시스템. 그래서 공황이 온다든지 등등의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 그치?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정부가 개입해서 뭐를 하고자 하는 거야? 경제를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그쵸? 그러면은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여기 1번 경기 과열때, 또 하나는 경기 침체, 뭐 경기란 말이 어려우면 그냥 경제 침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 상황은 뭐 정상적인 어떤 범위에서 뭐 경기가 과열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혹은 너무 강하게 경기가 과열된다든지, 혹은 너무 빠르게 강하게 경기 침체가 온다든지. 우리 작년 코로나 때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지, 그쵸? 순식간에 갑자기 뭐 주가도 다 폭락을 해버리고요. 뭐 경제가 아예 마비가 되는 그런 상태가 나와가지고 직접 정부가 뭐를 했었어요? 재난지원금을 막 그렇게 뿌렸었잖아, 그치? 평소에는 그렇게 그런 거 안 하거든, 그렇게. 왜냐면 비정상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몇 차례 걸쳐서 했었던 거야.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거를 정리해 보자면 무슨 말이냐면은, 정부가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인 거지. 이건 경기 침체, 그지? 경기가 다운됐을 때는 실업이 꽝이란 말이야. 실업자가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재정을 늘리고 세율을 인하해야 돼. 자, 두 가지라고 했었지, 그치? 자, 그래서 경기 침체 때는 일단 세율, 그리고 정부 지출, 이 두 가지만 봅시다. 정부 지출, 이게 정부가 하는 주요 할 수 있는 전부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거는, 가계, 기업 있으면은 정부는 가운데에서 뭘 받아요? 양쪽에 세금을 받고 양측에 뭐를 공급해 주는 거야? 공공재나 혹은 공공재, 또 정부가 뭐 이렇게 뭐 등등등등, 뭐라 해야 되지? 뭐 서비스, 뭐 정부가 하는 서비스 등등등등, 이런 게 정부 지출인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이냐? 뭐 많이 걷어서
뭐 가난한 자한테 많이 줄 수도 있는 거겠고요. 그죠? 그때마다 이제 정책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기 침체 때는 일반적인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건 일반적인 거. 세금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 근데 거기다 세금을 막 더 높여야겠어요? 아니지, 그치? 따라서 세율 인하. 그쵸? 자, 그리고 정부 지출이란 건 뭐예요? 정부 지출은 정부가 소비하는 거거든. 그래서 정부 사업 같은 거, 도로를 막 더 늘린다든지, 뭐 또 혹은 막 뭐 공원을 짓는다든지 등등, 뭐 댐을 더 만든다든지 등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고용도 창출이 되겠고, 그죠? 예. 그리고 월급을 더 줄 수 있으니까는 그게 또 소비로 이어지겠고 이런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 침체에서는 실업 증가하고, 경제는 다운돼 있는 상황이니까는 정부 지출을 늘려야겠어요? 아니면은 줄여야겠어요? 늘려야겠지, 그치? 정부 지출을 늘려야 돼. 그래서 정부 지출을 갖다가 늘리는 것을 갖다가 확대 재정 혹은 적자 재정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로서는 적자인 것이지. 왜냐면은 세금 거둔 거에 비해서 더 많이 돈을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운되는 걸 좀 저지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지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경기가 너무 과열되고 있어. 그럴 때는 세율을 인상해야겠죠. 더 높여야겠지, 그치? 그러면 세금이 높아지니까는 그것이 투자든 소비든 심리적으로 더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부 지출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을 늘려서 돈을 많이 걷고 정부 지출은 줄여야겠지. 정부 지출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뭐 긴축 재정, 뭐 흑자 재정 이렇게 보통 뭐 이야기합니다. 긴축 재정, 확대 재정 뭐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부가 하는 것이고, 뭐 참고적으로 더 얘기하자면은 이 실업과 물가에 관한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실업률 그리고 물가 인플레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인플레, 물가 상승. 이 둘은 역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상관관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이 너무 높아. 그럴 때는 경기가 지금 다운돼 있는 상태야. 여기서는 이제 경기가 과열돼 있으니까 고용을 늘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업자는 줄어들 테고, 그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상태고, 경기 과열 시에는 여기 있는 상태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나치게 연로 가 있으면은 이거를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지, 그치? 어느 정도까지? 요 선까지. 또 너무 일로 가 있으면은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이걸 다시 또 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즉 바로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일명 수요관리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거까지는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사실. 그러니까 정부가 예전에는 우리 그 고정 경제학에서는 무조건 생산을 늘려라, 기업이 생산을 늘려라, S1으로. 그러면은 수요가 따라갈 것이다. 그러면은 경제 규모가 여기에서 여기로 커지겠지, 그지? 이런 마인드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수요 관리 정책인 거예요. 대공황 이후에는 수요 관리 정책으로서 수요를 늘리면은 공급도 따라서 늘어난다. 이런 식의 마인드인 거예요. 케인즈 이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런 얘기 뭐 한 번 들어서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개입에 확실한 명분이 생긴 거지.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는, 특히 석유. 그러니까는 상황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이 이 수요 관리 정책 이게 안 통하는 거야. 즉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보니까 이거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정부가 어느 지점에서 개입을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물가도 매우 높고
실업률도 매우 높은 상황인 거거든. 그러면 정부가 여기서 확대 재정을, 그러니까 뭐 세금을 올리든 내리든 확대 재정을 쓰든 긴축 재정을 쓰든 어느 쪽으로도 이걸 끌어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신자유주의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지금 현재는 신자유주의로 다시 돌아온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계 경제가. 근데 이거는 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냥 우리가 도식화해서 보는 그런 방식인 거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얘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요거 꼭 알아야 돼. 요거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암기. 오케이? 자, 오늘부터는 선생님이 그걸로 안 해요. 그 실시간은 안 할 거고요. 그냥 1학년 거는 거기다 올릴게요. 우리 그 EBS 거기에다가 콘텐츠에다 올려서 콘텐츠 그날 듣는 걸로 하겠어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좀 너무 벅차. 그게 그 2학년 수업 끝나자마자 특히 1학년 수업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뭐 교무실에서 또 뭐 수업한다고 또 이제 싫어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래가지고 매번 장소를 옮겨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 이렇게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선생님도 수업 끝나면 이제 물도 한잔 마시고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어차피 뭐 내용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남은 1학기까지는 좀 수업 형식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실시간 이거 동영상을 듣는 게 아니라 콘텐츠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거 딱 멈춰놓고 요거는 필기해놓고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교과서로 오게 되면은 지금 이 얘기인 거지, 그치? 지금 했던 얘기가 지금 바로 1번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하고 세율을 인하하기도 한다. 요거는 경기 침체 시. 자, 그 다음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세율을 인상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였어요? 경기 과열시. 얘는 경기 침체시. 그치? 그쵸? 이해됐어요? 요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옆에 있는 뭐 누진세 같은 경우 개념적으로 이해만 하면 되겠지.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야.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뭐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율을 통해서 이제 저소득층에게 좀 더 이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자, 나머지는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업가는 이윤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시죠. 그렇죠? 제1 목적이지 당연히 이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것도 하고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시장에서 기업가의 가장 큰 역할은 시장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본, 노동, 토지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생산하자. 이게 뭐예요? 요게 생산수단. 그래서 우리는 자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노동을 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사와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기업가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생산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합리적 판단을 갖춰야 되고요. 기업가는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위험과 불합리성을 무릅쓰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데 이를 기업가 정신이죠. 요거 하나 정도 기억해 놔야겠어요. 여기서 나올 거는 뭐 이거밖에 없어 사실. 자, 기업가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 제품에 대해서 좀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돼서도 뭐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 등등등등.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가는 단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사회적 책임도 지는 그런 기업가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노동자 들어갈게요.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그쵸? 자본가와 노동의 관계는 노동자가 예속적일 수밖에 없다. 왜? 축적이 안 돼. 노동은 쌓아서 한꺼번에 팔고 매매하고 뭐 투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반면 자본가는 위에서 얘기했듯이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어. 토지, 뭐 공장, 어마어마한 자본, 그런 걸 가지고 뭐 더 증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어쨌든 노동자가 없으면 자본주의는 돌아가지는 않는 거지. 생산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 노동자가 어, 그냥 자유시장에 맡겼을 때 아까도 예속적 존재를 했었잖아. 그치? 왜? 항상 뒤에는 실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계속 저임금 그러다가 공황 한번 오게 되면은 뭐 회사 망하고 해서 또 다 잘리고 다 실업자 되고 이런 과정을 겪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바이마르 공화국 얘기 들었었지. 우리 예전에 했었지. 그때 이제 사회권이라는 게 생겨난 거야. 그죠? 사회권이 나오면서 노동을 보호해야 돼. 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과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무리 쪽수가 많아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이거는 인위적으로 맞춰주지 않으면은 균형이 안 맞아져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해. 그래서 나온 게 노동법이야. 그쵸? 그 핵심이 노동법이고 그 노동법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노동 3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 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핵심적인 사항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핵심은 뭐야?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노조. 왜? 혼자 가서 사장한테 가서 아니 월급이 왜 자꾸 다운됩니까? 월급 좀 더 올려주세요. 이번에 회사 우리 이익도 많이 났는데 그러면은 그래? 너는 그러면은 그런 회사 찾아가. 나는 너랑 안 맞는 것 같아. 오늘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러고 끝난다 버린다. 그지? 예.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결성해서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노조인 거예요. 그게 노조. 그래서 다음에 찾아갈 때는 이거 사장 왜 이렇게 월급을 깝니까? 하니까 너 그만둬 하니까는 너가 아니고요. 저 우리 노조 대표입니다. 하게 되면 뭐? 노조 대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노동조합을 통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된 논의를 통해서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 측은, 자본가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의 교섭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법으로. 단체 교섭에 응해야 돼. 그래서 임금 협상이든 뭐 노동 조건에 대한 개선이든 뭐 이런 걸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등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하려면은 서로가 다 만족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노동법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용자하고 잘 얘기가 안 돼. 결렬돼. 사장은 계속 막 배째라 이러고 있고 등등등등. 자, 그럴 때 마지막 그러면은 얘도 또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노동자들도. 그죠? 자본가는 막 그냥 해고해버릴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자,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겁니다. 그 단체 행동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파업인 거지. 파업. 그래서 다 같이, 그러면은 우리도 다 같이 일을 안 하겠습니다. 자, 수만 명이 있는 공장에서 갑자기 파업을 해버려서 다 같이 일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 나겠지. 그죠? 그러면은 자본가는 사용자는 당장에 대체 인력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야.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만 명이 되면은.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파업으로 인해서 정당한 파업이라면 즉 불법적 파업이란 건 뭐냐면 막 폭력 행위를 한다든지 또 혹은 뭐 경영에 관여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순수히 바로 이 노동 환경에 관련된 거에 관련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협상이 결렬돼서 파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걸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면은 누가 어떻게 파업을 하겠어요, 그죠?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 꼭 암기하시고요. 자, 요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근로권을 위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과 노동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이 있습니다. 자, 전부 다 사회권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회권. 그리고 핵심적인 그 노동법 중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 3권 보장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죠? 전태일 열사도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등등 하면서 왜? 우리는 법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 법은 그때 당시에도 70년대에도 노동 3권이 다 있었어요. 단 지켜지지 않았고 실행되지 않았던 것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존중되어야
상호 동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거 꼭 외워야 되고, 오늘 수업이 많이 길어지네. 이거밖에 못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원래. 자, 요거 봅시다. 그다음 소비자 역할. 이제 소비자는 이제 그냥 따로 지금 점점 소비자 역할이 더 이제 좀 더 중요하게 떠오르지요. 지금 뭐 오늘도 선생님 방에 오는 길에 보니까 유니클로 매장 여기 포도몰 근데 거기 이제 폐업할 것 같더라고. 우리 불매 운동 했잖아, 그치? 일본에서 하도 좀 이렇게 방정마정 소리 자꾸 해서 자, 그렇게 소비 활동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생산은 소비를 전제로 하므로 시장 경제가 적당한 규모의 소비가 늘 있어야 돼요. 수요, 달리 말하면 수요 얘기하는 거야. 수요가 어느 정도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이 기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야. 그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야. 법적으로 보면은 초기 자본주의 때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가령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어. 밥솥을 만들어냈는데 밥솥이 터져가지고, 압력밥솥이 터져서 크게 다쳤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소송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요, 판사가 누구한테 입증 부담을 지우냐면은 소비자한테 입증 부담을 물었어요. 이 밥솥은 정부 허가까지 다 받고 나온 제대로 된 제품인데 왜 이게 갑자기 터졌냐? 그건 너의 과실로, 너가 잘못 부주의한 사용으로 된 거 아니냐? 너의 부주의한 사용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밥솥이 터지게 된 사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너가 입증을 해내라. 그러면은 기업이 보상을 해주도록 얘기할게. 이런 식이었어요. 그게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된 원칙인 거거든. 즉, 이것은 자본주의 내내 늘 기업의 면피용이었어. 사실은 면피용.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사회권 발달하면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뭐냐면은 그거의 핵심은 기업에게 입증 부담을 지우는 거야. 기업한테. 그래서 밥솥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터져서 다쳤어. 그러면 이제 소송이 걸리면은 기업한테 묻는 거야. 기업한테, 아니 정상적으로 다 만들어진 제품인 거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왜 다 터졌다고 합니까? 왜 터졌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것이 터질 수 없는 이유를, 터지지 않아야 되는데 터졌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과실 때문에 터졌다는 걸 입증해내라. 그렇지 못하면은 다 물어내라.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무과실책이라는 게 뭐냐면은 과실이 없다라는 의미보다도 입증 부담이 기업한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제조물 책임법이란 게 이제 나오게 됐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런 거 뭐 하나 뭐 마우스 하나 사더라도 제조물 책임법에 이렇게 가입돼 있거든. 그래서 뭐 손해배상 뭐 10억짜리에 뭐 가입돼 있다, 이런 거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사용하다 뭐 이런 거 그럴 리 없겠지만 막 마우스가 갑자기 막 주새끼가 돼가지고 막 날 막 때리고 한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회사에서 그것을 물어내야 되는 것이지. 방어를 못해내면은, 그죠? 근데 이제 좀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왜 이렇게 분란이 많냐, 아직도. 모든 것이 다 무과실 책임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요. 대부분 아리까리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압력밥솥 얘기했었는데 그건 실제 있었던 일이야. 유명 우리나라 가전은 뭐 하는 회사가 압력밥솥이 한 20년 전쯤에 막 뻥뻥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자발적 리콜을 해버렸습니다. 어차피 소송 가봐야 이거 다 물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직원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70년 밥솥으로 다 바꿔줬어요. 그리고 또 가전은 또 역시 뭐다 하는 S기업도 냉장고가 폭발한 사건이 있었어. 냉장고 냉동실에 열려 뻥 폭발해. 그래가지고 그것도 자발적 리콜 다 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이제 김치 냉장고가 이렇게 과열돼서 뭐 터져서 불나는 사고가 있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좀 가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가습기 살균제 갖고 이제 한 10년 싸웠잖아요, 그죠? 자, 그 경우에는 뭐였냐면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거야. 무과실 책임을 넘긴 것도 아니고 이게 과연 이 가습기 그 살균제 때문에 여기가 다 이렇게 폐가 다 손상되는 것이 어느 쪽에 입증 부담을 이걸 지어야 되는 거지? 애매한 거거든. 자동차 급발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직 과실 책임에서 무과실 책임으로 넘어갈까 말까 이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얘기 좀 많이 너무 이렇게 좀 왔는데, 자, 그래서 소비자가
그 중요성이 갈수록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하나의 소비자 주권이 더 중요시 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 상품 품질의 가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소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기업들은 그런 걸 낱낱이 다 적어야 돼요. 이제는 다 공시를 해야 되고, 그것이 어긋나면은 그거는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 가치 경제에서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최종 권한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소비자 주권이라고 한다. 요거는 설명 생략하겠어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는 경제 좀 깊이 더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어쨌든 소비자들의 알 권리, 소비자 알 권리, 그리고 소비자 보호, 이런 게 중요해지고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친환경 제품 등등의 윤리적 소비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좀 당위적인 측면이 있겠죠. 자, 지금 수업한 게 몇 분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요걸로 이번 주는 그냥 다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좀 확인을 해보고요. 생각보다 할 얘기가 좀 더 많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시험은 교과서에서만 나온다고 했으니까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선생님이 얘기 안 했어도 다 꼼꼼히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세요. 다 이 사례들에서 다 나올 수 있으니까는 한 번씩 다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